서준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나는 며느리 지수가 좋아하는 전복초를 하려고 시장을 3바퀴나 돌았다. 가장 크고 싱싱한 놈들로만 골라 담으며 내 마음은 이미 잔칫날의 흥겨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그 서늘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얼려버렸다. 어머니 오시면 이 집안 망해요. 이번 돌잔치는 우리 급에 맞는 사람들만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며느리 지수는 내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오물이라도 보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그 투박한 말투, 촌스러운 옷차림. 내 친구들이랑 교수님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제발 눈치껏 좀 빠져주세요. 나는 그날 내가 평생 일궈 아들에게 물려준 그 집에서 쫓겨났다. 석 달 뒤 나를 쓰레기 취급하던 그 며느리가 내 발치에 엎드려 무여름으로 바닥을 적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65해를 살아오며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나는 시장통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마솥에 불을 지폈고 펄펄 끓는 육수 김에 얼굴이 벌개지도록 일했다. 내 손등은 늘 데인 흉터와 거친 굳은 살투성이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이 내 자부심이었다. 그 손으로 아들 민석이를 공부시켰고 번듯하게 키워 대기업 과장 자리까지 앉혔으니까. 나 윤정화의 인생은 오로지 아들이라는 해바라기를 향해 핀 꽃이었다. 5년 전 민석이가 지수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나는 사실 조금 겁이 났다. 지수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티가 역력했고 말투 하나하나에 뼈가 있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면 나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식당을 정리한 돈으로 이들의 아파트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다. 아니, 보태준 것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 전부를 쏟아부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내가 효도할게. 민석이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식당 집기들을 하나둘 처분하고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을 때 나는 정말 내가 은퇴한 여왕이라도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합가는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다. 며느리 지수는 내가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어머니, 조미료 냄새 나요. 제발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지수는 내가 끓인 구수한 청국장 냄새를 악취라고 불렀다. 내가 닦아놓은 바닥은 끈적거린다며 다시 닦았다. 나는 어느덧 내 집에서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오후 나는 거실 소파 끝자락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사롭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 얼음판 같았다. 지수는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자기야, 정말 미치겠어. 시어머니, 저 촌스러운 파마머리랑 사투리 어떡할 거야? 이번에 서준이 돌잔치 호텔에서 크게 하잖아. 내 동창들은 다 사모님 소리 듣는 사람들인데 우리 시어머니 국밥집 하던 거 들키면 나 진짜 이 동네에서 고개 못 들어. 내 가슴속에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끓인 국밥 한 그릇이 모여 지수가 입고 있는 그 명품 코트가 되고 민석이의 번듯한 정장이 되었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수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그저 내 아들 잘 되라고 내 인생 다 바친 것뿐인데.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들이켰다. 손이 떨려 컵이 치아와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다. 거울 속에 나는 정말 지수의 말대로 촌스러워 보였다. 거칠어진 피부와 구분 등,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이게 부끄러운 건가?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퇴근해 돌아왔다. 나는 아들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민석이는 적어도 내 고생을 아는 놈이니까.
민서가 지수가 돌잔치에 내가 안 왔으면 하는 모양이더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석이는 넥타이를 풀다 말고 멈칫했다. 내 눈을 피하며 그가 내뱉은 말은 가시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엄마, 지수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요즘 인맥 관리다 뭐다 신경 쓸 게 많나 봐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엄마가 양보해주면 안 돼요? 우리 나중에 따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순간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이 아들이 내가 알던 민석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내 마음속에선 불길이 치솟았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 대학 등록금이 어디서 나왔고 내 결혼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데.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들을 나는 차마 내뱉지 못했다. 아들의 곤란한 표정을 보는 것이 내겐 더 큰 고통이었으니까.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화야, 너 참 헛살았구나. 평생 남의 배 채워주느라 정작 내 배 고른 줄 모르고 살더니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냐. 눈물이 뺨을 타고 귀 뒤로 흘러내렸다. 차갑고도 축축한 슬픔이었다. 돌잔치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다. 지수는 나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 내 밥그릇은 식탁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내가 말을 걸어도 지수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답을 피했다. 지수야, 서준이 돌복은 마쳤니? 내가 시장 가서 비단 좀 끊어오랴. 내 나름대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본 것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어머니 제발요. 시장표 비단 같은 거 요즘 누가 써요? 다 이탈리아 수입 원단으로 맞춤 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입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운함을 넘어선 서늘한 의심이었다. 지수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려 하는 걸까? 단지 체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손주 서준이의 유모차를 쓰다듬었다. 이 유모차 한 대 값이 내 국밥 몇백 그릇 값이라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다. 지수는 이 화려한 생활이 어디서 오는지 잊은 모양이었다. 내 남편이 남긴 작은 땅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서울 한복판 이 넓은 아파트에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민석이와 지수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확실히 정리한 거 맞지? 어머니 이름으로 된 그 땅 말이야. 지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내 귀가 번쩍 뜨였다. 땅? 그건 남편이 민석이 앞으로 물려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지방의 작은 선산과 밭이었다. 응, 서류는 다 준비됐어. 엄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아. 걱정 마. 이번 돌잔치 끝나고 분위기 좋을 때 말씀드려서 내 명의로 완전히 돌릴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사업 자금을 받든 대출을 받든 하지.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비겁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를 내쫓으려는 게 단순히 창피해서가 아니었구나. 내 재산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 나를 고립시키려는 거였어.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 민서가. 내가 어떻게 해.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킨 그 땅까지 탐을 내는 거니. 그것도 저 여우 같은 며느리랑 짜고서. 나는 벽을 짚고 겨우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 나를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와 달리 내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 미소가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이었다.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돌잔치 전날에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펜션 예약해드릴게요. 용돈도 넉넉히 드릴 테니까 동네 분들한테 자랑도 좀 하시고요. 지수의 제안은 명백했다. 잔칫날 나를 멀리 치워버리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지수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욕망과 경멸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그래, 지수야. 내가 눈치가 없었나 보구나. 내 말대로 친구들이랑 여행이나 다녀오마. 나는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의 안도 섞인 한숨이 들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대를 비워주마. 하지만 그 무대가 과연 너희 생각대로 화려하기만 할까?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지인인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은 내 남편의 중마고우이자 법무사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다. 도윤 씨, 저예요. 정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민석이 아빠가 남긴 그 신탁 서류. 다시 좀 확인해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나약하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은 간데 없었다. 시장통에서 거친 장사꾼들을 상대하며 뼈가 굵어진 윤정화의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데 내가 왜 너희를 가족으로 대접해야 하니? 그날 오후 지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며칠 여행 가는 짐이라기엔 너무나 꼼꼼하고 많았다. 마치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다. 어머니, 이거 짐 다 챙겼어요. 기사님 불렀으니까 지금 출발하시면 돼요. 돌잔치 끝나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지수는 내 등 떠밀 듯 현관문 밖으로 나를 밀어냈다. 민석이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닫히는 현관문의 둔탁한 소리가 내 등 뒤를 때렸다.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섰다. 어머니 오시면 이 집안 망해요. 며느리의 그 말줄임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나는 이제야 똑똑히 보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윤정화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한 인간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시며 여관방으로 향했다. 내일은 손주 서준이의 돌잔치 날이다. 그리고 내가 65년 동안 지켜온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승부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수야, 내가 말하는 그 급이라는 거 내가 오늘 제대로 보여주마. 누가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인지 말이야. 나는 여관방 낡은 침대에 앉아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을 응시했다. 저 불빛 중 하나는 내 아들의 집이겠지. 하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 집의 불은 꺼졌다. 여관방의 아침은 차가운 습기와 함께 찾아왔다. 낡은 벽지 사이로 배어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전 11시. 지금쯤이면 지수와 민석이는 서준이를 데리고 예약해둔 호텔로 향하고 있겠지. 서준이가 입을 이탈리아 수입 원단이라던 그 돌복은 얼마나 화려할까. 나는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지수의 SNS를 확인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내 손가락은 이미 그녀의 아이디를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지수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호텔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서 그녀는 우아한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서준이를 안고 있었다. 민석이는 그 옆에서 든든한 가장의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밑에 적힌 글귀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첫돌.
우리 세 식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자. 완벽한 하루. 완벽한 하루. 그 문장이 내 눈을 찔렀다. 세 식구라니. 그 완벽한 풍경 속의 할머니인 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내가 끓인 전복초도, 내가 밤잠 설쳐가며 고른 금반지도 그 완벽함을 해치는 오물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수야, 너는 참으로 잔인하구나. 내가 말하는 그 완벽함 속에 이 할미의 눈물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더냐. 민석이 너는 어떠니? 저 사진을 찍으면서 길가 여관방에 혼자 있을 내 애미 생각은 단 한 번도 나지 않더란 말이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좁은 여관방을 서성였다. 바닥의 장판이 발바닥에 쩍쩍 달라붙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참담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지수가 그토록 혐오하던 시골티 나는 노인네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다. 물이 너무 차가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정신을 차려야 했다.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지수의 SNS에는 잔치 현장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화려한 꽃장식, 산처럼 쌓인 음식들, 그리고 웃음 짓는 하객들. 그 중에는 지수의 친정 부모님 모습도 보였다. 사돈댁은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서준이를 안으며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 자리가 원래는 내 자리였다. 내가 서준이를 품에 안고 손님들에게 인사해야 할 자리였다. 나는 TV를 틀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오직 지수의 웃음소리만 들리는 듯 했다. 어머니 오시면 이 집안 망해요.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내 머릿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망친다고?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해서 세운 공든 탑을 내가 감히 망친다고 말해? 분노가 슬픔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한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나는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전화가 걸려왔다. 강도윤이었다. 여보세요, 정화 씨. 지금 어디예요? 내가 부탁한 서류들 다 검토 끝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던데. 알고 있었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각하다니요? 뭐가요? 민석이가 말입니다. 그 친구 명의로 된 재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더군요. 그것도 정화 씨 도장을 위조해서요. 다행히 신탁 계약 때문에 막히긴 했지만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민석이가, 내 아들 민석이가 내 도장을 위조했다고. 나를 내쫓은 이유가 단지 돌잔치 때문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 남은 재산까지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것이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돋아나는 기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민석아, 내가 정녕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내 아버지가 너를 믿고 남긴 마지막 선물까지 너는 탐욕으로 더럽혔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애미로서 너를 지켜줄 수가 없겠구나. 도윤 씨, 지금 바로 만나러 갈게요. 그 서류들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나는 여관방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낡은 가방 하나가 내 전 재산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안에는 지수와 민석이가 결코 알지 못하는 이 집안의 진짜 열쇠가 들어 있었다.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을 그들을 생각했다. 지금쯤 서준이가 돌잡이로 무엇을 잡았을지 궁금해하며 박수를 치고 있겠지. 하지만 너희가 잡은 것은 행운이 아니라 스스로 파놓은 무덤의 흙덩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여관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는 민석이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는 지수에 대한 용서를 지웠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예전의 나약한 윤정화가 아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수야, 내가 말한 그 완벽한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하마.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윤 씨의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도시의 한 조각이 왜 이리도 서늘하고 잔인하게 다가오는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야 할 시간이었다. 여전히 스마트폰에서는 지수의 SNS 알람이 울려대고 있었다. 잔치 2부 순서가 시작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그 알람을 차갑게 꺼버렸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래, 실컷 즐기렴. 그게 너희의 마지막 만찬일 테니까. 도윤 씨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에 있었다. 평생 시장통 구석에서 국밥을 말던 나에게 이런 공간은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도윤 씨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윤 씨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서류 하나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정화 씨, 이게 남편분이 생전에 가입해둔 가족 신탁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상속과는 완전히 달라요. 남편분이 참 선견지명이 있으셨더군요. 아마 이런 날이 올 줄 미리 짐작하셨던 모양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도윤 씨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은 명확했다. 상속 재산 관리 및 처분권 윤정화 배우자에게 전권 위임. 단 사망 시 아들 박민석에게 승계함. 조건부 조항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고 도리를 다할 경우에 하남. 만약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모든 상속권은 즉시 박민석으로부터 박탈되며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함. 나는 그 문장들을 읽고 또 읽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민석이가 이렇게 변할 줄, 우리가 키운 자식이 괴물이 될 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지켜줄 방패를 미리 만들어둔 건가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죽어서도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 아들에게 칼을 맞았네요. 여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자식 잘 되는 게 내 인생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도윤 씨가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이 서류의 핵심은 도리입니다. 어제 민석이가 정화 씨 도장을 위조해서 토지명의 변경을 신청했다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신탁계약 위반입니다. 게다가 돌잔치 전날 정화 씨를 집에서 내쫓은 것, 이건 법적으로 정신적 학대 및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는 도윤 씨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석이는 지금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랑 차 그리고 생활비 전부가 이 신탁 자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정확히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대기업 다니고 돈 버는 줄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모든 호사는 정화 씨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윤 씨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나는 기가 막혔다.
민석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도 지수가 끌고 다니는 외제차의 리스료도 심지어 서준이의 교육보험까지도 모두 남편이 남긴 신탁 자산의 이자에서 지급되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돈으로 나를 비웃고 내 돈으로 나를 내쫓은 거구나. 내가 준 옷을 입고 내가 준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촌스럽다고 침을 뱉었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민석이와 지수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다. 도윤 씨,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물음에 도윤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선택은 정화 씨 몫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지원을 끊고 그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민석 군은 어머니를 부모가 아닌 자산 관리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수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진실한 사랑과 효도가 담긴 곳은 얼마나 될까? 나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세상의 이면을 이제야 똑똑히 보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급이라는 거, 재산이 사라진 뒤에도 지킬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구나. 나는 도윤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신탁계약에 명시된 대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민석이에게 가는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고 명예 변경 시도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바로 터뜨리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그들에게 통보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씨 뜻대로 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궁지에 몰린 쥐는 사람을 무는 법이니까요. 도윤 씨의 걱정 섞인 충고를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다.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심판자였다. 택시를 타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을 켰다. 지수가 방금 올린 게시물이 보였다. 돌잡이가 끝나고 하객들에게 답례품을 돌리는 영상이었다.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긴 수제 쿠키와 와인. 우리 서준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품격 있는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품격. 나는 그 단어를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리고 지수의 번호를 눌러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돌잔치 잘 끝났니? 나 지금 도윤 씨 만나고 오는 길이다.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갈 테니 민석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거라. 할 말이 아주 많단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다. 어머니, 여행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직 일정 남았잖아요. 저희 내일 피곤해서 쉬어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수의 거만한 말투가 눈앞에 선했다. 나는 다시 답장을 보냈다. 아니, 내일 꼭 봐야겠다. 내일 오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거든. 도윤 씨가 아주 재미있는 서류들을 보여주더구나. 내일 아침 쉽시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아마 지금쯤 지수는 당황해서 민석이를 흔들어 깨우고 있겠지. 민석이는 영문도 모른 채 짜증을 내다가 도윤이라는 이름과 서류라는 단어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겠구나, 민석아. 내가 지은 죄가 내 목을 죄어오는 그 기분, 너도 한번 느껴봐야지. 나는 여관방 낡은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가슴 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일 입을 옷을 정갈하게 다려놓았다. 시장통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가 아니라 박민석의 어머니이자
이 집안의 주인으로서의 마지막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누가 고개를 들고 누가 무릎을 꿇을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지켜봐줘요. 내가 당신이 남긴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괴물로 남을지 결정할 마지막 기회를 줄 거예요. 나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아주 달콤한 잠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제 보낸 문자의 위력은 대단했다. 아침 10시 정각, 내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실 바닥에는 어제 돌잔치의 흔적인지 화려한 꽃바구니 몇 개와 뜯겨나간 선물 포장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수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석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도 누구 하나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1인용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도윤 아저씨는 왜 만나신 거고 서류는 또 뭐예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뗐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도윤 씨에게 받은 신탁 서류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두었다. 지수의 시선이 뱀처럼 날카롭게 서류로 향했다. 읽어봐라.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그 땅, 그리고 이 아파트, 너희가 매달 쓰는 생활비의 출처가 어디인지. 지수가 낚아채듯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를 훑어 내려가는 지수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민석이도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다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신탁. 상속 박탈.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인데 왜 어머니 마음대로. 민석이의 말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민석아, 너는 끝까지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남겼을 거라 믿고 싶니? 너를 가장 잘 알았던 분이 바로 내 아버지였다는 걸 왜 모르니? 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변할 줄 아셨던 모양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 도장까지 훔쳐서 땅을 팔아치우려 할 줄을 말이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다. 지수가 갑자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내 무릎 앞에 엎드렸다. 어제 SNS에서 보았던 그 고고한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돌잔치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 서류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거 없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지수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였다. 지수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불과 며칠 전 나를 벌레 보듯 하며 어머니 오시면 집안 망한다고 쏘아붙이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니. 속으로 생각했다. 지수야, 너는 지금 나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리던 이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질까봐 무서운 거구나. 내 눈물 속에 진심이 단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니? 나는 지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민석아, 너는 할 말 없니? 내 마누라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너는 왜 입을 꾹 닫고 있어? 민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대출이 급해서 그랬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일부터 당장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고 효도할게요. 효도. 그 단어가 내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욕설처럼 들렸다.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는 그 비겁한 단어. 기회? 그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주방에서 눈치 볼 때, 지수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
그리고 내가 문을 닫고 나를 외면했을 때, 그때마다 너희는 내 기회를 발로 찼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내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서준이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가 아빠 엄마를 내쫓았다는 거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발요, 어머니. 서준이의 이름을 파는 지수의 모습에 나는 진저리가 났다. 내 아들을 망치고 이제는 내 손주까지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너희는 배워야 한다.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여기서 멈추면 서준이도 너희 같은 괴물로 자라겠지. 나는 서랍장에 놓인 서준이의 돌 사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맑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집안을 지탱해온 것은 나의 희생이었지만 이제 그 희생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되었다. 지수야, 민서가.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기회를 주마. 하지만 내 방식대로다. 나는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절차를 시작하라고 짧게 말했다. 지수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이 공간에서 나는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말하는 그 급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 돈 없이도 그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민석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나는 집을 나와 도윤 씨가 소개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머물렀다. 시장통 국밥집을 할 때보다 훨씬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평온했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음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것이 이토록 달콤한 것인지 65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 사이 민석이 부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들이 날아갔다. 아파트 전세금 반환 요청, 리스 차량 회수, 그리고 매달 지급되던 생활비 중단. 지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내게 전화를 걸어오고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드디어 결판을 낼 날이 왔다. 나는 도윤 씨와 함께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다. 집안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엉망이었다. 지수의 명품 가방들은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민석이는 수염도 깎지 못한 채 초췌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발. 저희 이제 한계예요. 카드도 다 정지되고 이 집도 비워줘야 한다면서요. 저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민석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더 내려놓았다. 이건 증여 계약서다. 이 아파트 전세금과 남은 신탁 자산 일부를 너희에게 줄 용의가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지수의 눈에 순식간에 탐욕의 불꽃이 튀었다. 조건이요? 뭐든 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아예 방도 제일 큰 거로 드리고. 나는 지수의 말을 막았다. 아니, 나랑 같이 살 필요 없다. 조건은 간단하다. 너희가 가진 모든 명품, 그 비싼 차, 그리고 서준이의 영어 유치원까지 다 포기하고 내가 지정한 작은 빌라로 이사하는 거다. 그리고 민석이 내 월급으로만 생활해라. 신탁 자산은 건드리지 말고. 3년 동안 너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걸 증명하면 그때 이 재산을 너희에게 넘겨주마.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지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명품을 포기하고 작은 빌라로 가라니. 지수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선고였을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수야, 내 본성이 여기서 나오겠지.
내가 사랑한 게 내 아들이니 아니면 내 아들이 가진 배경이니? 어머니, 그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제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달동네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라니요. 차라리 돈을 좀 주시면 저희가 사업으로 불려서. 지수의 본심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민석이 또한 지수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했다. 엄마, 지수 말이 맞아요. 우리 체면도 있는데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안 돼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수가 친구들과 통화하며 나를 욕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윤 씨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였다. 야, 그 할망구 진짜 독해. 자기 아들을 길바닥에 내쫓겠다잖아.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보면 진짜 구역질나. 조금만 참아.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건데 왜 저렇게 난리인지 몰라. 지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지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석이 또한 충격을 받은 듯 지수를 쳐다보았다. 내 재산은 나를 사람 취급한 사람에게만 간다. 너희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 발로 찼어. 나는 서류를 갈갈이 찢어 바닥에 던졌다. 도윤 씨,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모든 신탁 자산의 수익권자를 변경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나는 냉정하게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민석이가 내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나는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생애 가장 단호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아, 나는 너를 아들로 키웠지 괴물로 키운 적 없다. 내가 나를 엄마로 생각했다면 적어도 그날 여관방에 나를 혼자 두지는 말았어야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문을 닫고 나오자 가슴속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슬펐지만 동시에 날아갈 듯 가벼웠다. 나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나 잘했죠? 이제야 당신이 남긴 숙제를 다 끝낸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나답게 좀 살아볼게요. 나는 미리 예약해둔 공항버스를 탔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행 비행기 표가 주머니 속에 있었다.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흔히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려 한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노인 쉼터와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자식에게 독이 되는 유산을 남기느니 누군가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민석이와 지수는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수는 친정으로 도망치듯 가버렸고 민석이는 혼자 서준이를 돌보며 직장을 다닌다고 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태우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이다. 피는 이어질 수 있어도 효도는 선택이라는 걸 나는 내 몸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로지 윤정화라는 이름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한다. 내 인생의 진짜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